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항해편 15장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는 어린 시절에 특히 대단히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논어에 이 가난과 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가난이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공자의 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안연이 지극히 또 가난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배움의 열정을 보여준 안연이라는 제자를 공자는 어떤 제자보다도 예뻐했고, 또 어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보시면 가난하지만 즐겁다라는 이 표현이 가난해서 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과 즐겁다라는 문제는 사실 연결되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연결을 시켜서 이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공자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난하니까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가난과 즐거움이라는, 이 즐거움은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꾸자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거하고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즉 다시 말하면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로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공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분리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무조건 다 불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는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들이나 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있는데 이 아들이나 손자는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막 이 옷도 막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도 막 좋아요. 천진난만하게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만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막 그렇게 막 방긋방긋 웃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에 이제 찌들었어. 세상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오는데도 이제 그 아이도 귀찮아. 그런 사람이 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어떤 게 낫냐 이거예요. 꼭 가난이라는 걸 이 행복이라는 것과 꼭 연결을 시켜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부자이지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라는 것 상대방한테 깍듯이 하는 거죠. 얘라는 것이.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난해도 윗사람으로서 내가 그분을 대하는 거고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윗사람도 괜히 그냥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의식적 행위예요. 가난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이런 짓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부자지만 내가 교만을 떨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테니까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의식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의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난하지만 즐겁고 이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아첨 자체를 생각도 안 하겠죠. 내가 행복한데 왜 남한테 비굴한 짓을, 안 해야 될 짓을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부자이지만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얘를 좋아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에 맞게 내가 예우를
할 텐데 내가 왜 누구 앞에서 교만을 떨어야 되니 떨지 말아야 되니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의식된 행위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아첨이나 교만을 의식하고 있는 삶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공자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자공이 이런 정도면 최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자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공이왈 시운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 하니 기사지 위여인저 이랬습니다. 여절여차 여탁여마 요것을 8글자 다 얘기하기도 하고 절차탁마라고 4글자로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글귀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연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글자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시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시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전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시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게 시경이 아니고 그냥 시예요. 시인데 그 시라고 불리웠던 그 경전을 그 고전을 우리가 이제 경이라고 높여서 경이라는 것을 거기에 붙여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해서 그걸 삼경 이렇게 이제 사서 삼경 할 때 삼경으로 부르다 보니까 경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지. 실은 그냥 원 이름은 시입니다. 그래서 논어나 맹자에 전부 시경의 구절을 인용을 할 때는 시운 이렇게 시왈 이렇게 시라고만 나옵니다. 서경도 서운 서왈 이라고 서라고만 해요. 서. 그걸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경에 위풍 기욱편이라고 하는 그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 이제 여절여차 여탁여마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보자면 여절여차는 먼저 짐승의 뿔을 절단한 뒤에 갈듯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뼈나 뿔을 이제 원재료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뿔 조각, 뼈 조각 같은 거를 이제 조각품으로 만들 적에 이거 원재료 그대로인 것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도안에 따라서 대충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그것이 요 절자예요. 끊을 절. 이렇게. 그 다음에 세공을 가하게 되겠죠? 그것이 요 차자, 갈차자입니다. 그래서 절단한 뒤에 갈듯, 절단한 듯, 가는 듯 이런 것을 절단한 뒤에 갈듯 하며 옥을 다듬은 뒤에 요것은 탁마는 옥입니다. 옥공예를 할 때 옥도 이제 옥 덩어리로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구상하는 어떤 형태로 먼저 대강 정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다듬어야 하겠죠. 다듬은 다음에 세공을 할 때 이제 갈겠죠. 이게 이제 다듬는 거고 이게 쪼을 탁자인데 이렇게 이제 쪼다 하는 탁인데 쪼고 그다음에 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탁여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짐승의 뿔이나 뼈냐 아니면 옥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여절여차 여탁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강의 윤곽을 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세부적인 세공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완성된 상태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그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 다듬으면 이게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 과정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아, 그 위가 있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그 말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시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경의 이 구절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하는 것은 품격이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야는 시가여언시로다 고조왕이 지레자온녀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이 사가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는 비로소 시를 이야기할 만하구나. 이때요 시도 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경이라는 경전 고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 주었는데 앞으로 올 것을 아니 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얘기해 줬더니 다른 것을 응용을 할 줄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절여차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걸 보니 이제 네가 시를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칭찬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난과 부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자공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공자의 답을 통해서 빈 부에 대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시경의 구절을 응용을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승 공자는 대단히 흡족해하면서 이제 너하고는 시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제 그런 사제간의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학이편의 이제 마지막 구절 1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 인냐니라 이랬습니다. 불환이라는 말이 있고 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환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걸 A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걸 B라고 하면 A를 근심하지 않고 B를 근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뭐냐면 인지, 불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하고 기가 나오면 이 인은 타인, 즉 남이고 이 기는 자기, 나입니다. 자기, 타인과 나를 말합니다. 인과 기 이렇게 쓰면 인지, 불기지 그러면 타인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부지 있냐 내가 여기는 이제 기가 생략이 된 거죠. 나라는 기가 생략이 되고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못함을 근심하라 걱정하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우선 이제 여기 문장에서 요 불기지를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다 모른다. 그러면 부지 이렇게 써야 되고요. 뭘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을 그러면 부지인 이렇게 오죠. 그러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려면 부지기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기지라고 요 글자와 이 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문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논어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문 문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문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읽는 이 소위 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사람들과 논어를 직접 기록한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냐? 기록한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먼저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법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이 문법은 나중에 나온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는 이렇게 썼지만 부지기를 쓸 때는 부지기라고 쓰지 않고 불기지라고 써요. 이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할 때, 자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동사 뒤에다가 목적으로 나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쓴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이 문법 이전의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특히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게 웬만한 것은 문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걸 다 문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썼다.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도치가 된다 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이 사람들은 도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표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근심하지 않고 내가, 요것도 당연히 인이 주어가 나오고 나를 목적으로 하고 동사 부지가 나왔으면 주어가 이렇게 제시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이 돼 버렸어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주어면 그냥 그거 생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 앞에 이제 인과 기를 대비해서 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맨 앞에 우리가 학위편 시작할 때 첫 번째 장의 세 이야기 중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배움이든 뭐든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 내가 한 행위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고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심지가 약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남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지 않으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없거나 더 나아가서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면. 그런데 공자가 맨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렇더라도 내가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걸 하는 건 나한테 달린 문제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저 사람들한테 달린 문제인데 저 사람들이 안 알아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게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사로운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고 그 자체로 올바르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10년 뒤에 그게 바로 부정될 수도 있는 거다. 꼭 세상의 인정이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최종적 근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제자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많은 학자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를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들이 앉기만 앉으면 세상이 안 알아준다고들 하는데 너 알아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한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 앉혀놓고 공자가. 알아준다면 너 그러면 그때 뭐 해볼래? 이렇게 네 마음속에 한번 그 꿈을, 뜻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구절도 있는데,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지를 걱정해라. 오히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세상이 안 알아주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줄 만한 내용이 없음을 걱정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는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논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한 그 시대의 공자와 그 제자들 사이에 이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논어에 몇 번 나와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나오고 저 뒤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씩 표현이 바뀌어서 수록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이런 문제라든가 가난이나 부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데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그건 그만큼 공자가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그거를 중요하게 얘기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공자가 그걸 제자들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자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는 점에서도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교원 영색이라고 해서 말과 이 표정을 꾸미는 이제 그런 문제, 특히 언어의 뭐라고 할까요? 신뢰할 수 없음, 언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또 언어가 우리 인간들의 그 신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군자와 소인과 관련한 이야기도 매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는 얘기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슷한 주제에 달라진 표현들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주목을 하면서 논어를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논어 제1편 학위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편 위정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